네,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러시아 문학의 정말 거대한 봉우리라고 할 수 있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그 문제적 사상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이 작품은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그 가난한 전직 법대생 라스콜리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면서 내세웠던 소위 말하는 비범인 사상. 이게 과연 그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아주 암울했던 현실 속에서 태어난 어떤 지적인 고뇌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그의 어떤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오만함과 또 살인이라는 그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뭐랄까 자기 기만의 발로였을까요? 네, 저희의 오늘 논의는 여러 서평들이나 또 분석 자료들에서 나타난 죄와 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좀 바탕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는 라스콜린코프의 사상이 결과가 파괴적이었을지는 몰라도 단대의 어떤 사회적 모순이나 지적인 조류 속에서 나름의 고민과 탐구를 거쳐서 형성되었다.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 그 이상으로 좀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그의 그 비범인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부터 개인적인 허영심, 또 뒤틀린 욕망을 감추기 위한 어떤 지적인 위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것은 결국 살인을 합리화하려는 아주 위험한 자기 정당화였다. 이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좀 펼쳐보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사상이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농노 해방 이후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인구는 폭증하는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가난, 질병,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이 그냥 거리를 뒤덮었죠. 라스콜니코프가 살던 관처럼 답답하고 좁은 다락방, 또 악취나는 운하, 그 싸구려 선술집에 들끓던 절망적인 군상들, 바로 이런 풍경이 그의 사상이 자라난 토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빈털터리가 아니라 법학을 공부했던 지식인이었잖아요. 당시 지식인 사회에 이렇게 파고들던 서구의 급진 사상들,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나, 혹은 그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감수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리주의적 계산에 분명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범죄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사회 별전을 가로막는 해충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위대한 목적을 가진 비범인은 기존의 도덕률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당대의 어떤 지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비록 위험천만하긴 하지만 나름의 논리적 탐구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지적 조류의 영향,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사상을 구축해 나간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비범인 이론은 그 본질 자체가 지독한 오만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류를 소수의 비범인과 다수의 평범인으로 나누고 자기 자신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교만 아닌가요? 이 이론을 통해서 그는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사회의 기생충으로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녀를 제거하는 것을 마치 해충박멸하는 것처럼 정당화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적 탐구라기보다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합리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론은 결국 자신의 살인 행위를 위한 변명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의 동기가 단지 개인적인 탐욕이나 증오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는 그 노파를 죽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회악을 제거한다. 이런 나름의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실존적인 실험이기도 했어요. 과연 나는
나 자신은 낡은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비범인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 고향에서 온 편지, 이게 그의 결심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여동생, 두냐가 가족, 특히 오빠인 자신을 돕기 위해서 돈 많고 속물적인 루진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 이게 그의 무력감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절망감이 그의 추상적인 이론을 아주 피비림 나는 현실 속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그런 중요한 추동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지점. 그러니까 두냐의 희생 문제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뭐 흥미롭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의 이론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그 범행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뭐 이성적이고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믿었지만 노파를 살해한 직후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그녀의 의붓동생 리자베타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당황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두 번째 살인에 저지릅니다. 이 리자베타라는 인물 아시겠지만 그녀는 소설 속에서 굉장히 선량하고 순수한 존재, 어쩌면 그 러시아 문화에서 말하는 유로지비, 즉 신성한 바보처럼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는 오히려 연민의 대상인 이 리자베타의 죽음 앞에서 그의 그 비범인 이론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그의 이론이 얼마나 인간의 실제 삶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양심의 무게를 간과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살인 이후 그가 겪는 그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 뭐 끊임없는 열병, 섬뜩한 환각, 악몽, 그리고 스스로 표현했듯이 가위를 들고 제 손으로 자기 자신을 온 세상으로부터 싹둑 잘라난 듯한 그런 끔찍한 고립감. 이것이 과연 실패한 지식인의 고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의 몸부림이고 또 그가 결코 도덕률을 초월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훗날 소냐가 그의 궤변을 듣고 인간은 이가 아니에요라고 절규하듯 외치는 것은 그의 이론의 반인간성을 정면으로 꾸짖는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예심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그 날카로운 심리적 압박으로 그의 이론의 허점을 파고들었을 때 라스콜니코프는 더 이상 뭐 비범한 사상가가 아니라 그냥 불안에 떠는 초라한 살인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 포르피리아와의 정말 숨막히는 심리전이나 소냐와의 격렬한 대립이 그의 이론을 뿌리부터 흔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범행 동기를 조금 더 다층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야망이나 지적 오만함만으로 그의 그 복잡한 심리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 러시아의 그 암울한 현실, 관 같은 다락방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가난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 특히 여동생 두냐를 그 속물적인 결혼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 이런 것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 뒤틀렸을지언정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다. 이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논리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과 그 내면 묘사 곳곳에서 사회 비판보다는 개인적인 야심과 오만함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비판은 어쩌면 그의 행동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나폴레옹 같은 비범인임을 증명하고 싶은 강력한 지적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동생의 약혼자 루진을 경멸하면서도 그의 부를 은근히 의식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악인인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섬뜩해하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의 고민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를 비판한다고 했지만 정작 세상과는 단절된 채 자기 안에 어떤 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비범인 사상이 아주 터무니없는 망상만은 아니었다. 이 점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유럽의 어떤 지적 분위기,
특히 니체 철학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초인 사상의 영향을 고려하면 그의 이론은 비록 극단적이고 위험하지만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어떤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범죄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나름의 지적 구축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살인 이후에 겪게 되는 그 심리적 파탄은 그의 이론이 가진 내적 모순과 인간 본성과의 충돌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론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병리적인 증상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 이론이 현실과 충돌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심리적 또 신체적 붕괴야말로 그 이론의 허약함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경찰서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심지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기절까지 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열병과 악몽, 환각 짐새는 그의 이론이 어떤 견고한 지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불안정하고 고립된 심리 상태가 만들어낸 일종의 병적인 증상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의 사상이 정말 확고한 신념이었다면 첫 번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먼저 그의 이론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리자베트와 사회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그 사건이 그의 계획된 범죄, 이성적 살인이라는 구상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린 정말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의 이론은 사회 악인 노파 한 명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오히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집이 신성한 바보와 같은 그 리자베타의 죽음은 그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의 이론은 처음으로 현실의 잔혹함 앞에서 시험되어 오르내 되었고 그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죄책감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네,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리자베타의 사례가 단순히 계획을 틀어지게 한 우발적 비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비범인 이론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던 치명적인 결함, 즉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폭력성이 필연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론은 추상적인 머릿속에서는 완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살아 숨쉬는 실제 인간, 특히 리자베타처럼 연약하고 방어 능력 없는 존재와 마주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리자베타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이론이 가진 비인간성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준 어쩌면 예고된 파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론은 애초에 생명을 경시했기에 두 번째 살인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라스콜니코프가 겪는 그 지독한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물론 죄책감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고통의 핵심에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비범인이라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었지만 살인 이후 공포에 떨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경멸합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오랫동안 살인 자체의 부도덕함보다는 자신이 비범인으로서 끝까지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 즉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든요. 이는 그의 고통의 상당 부분 그의 오만한 이론의 좌절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고통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의 고통이 물론 이론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포함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고통의 더 깊은 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죄의식과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가 결국 소녀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 특히 그녀의 발에 입 맞추면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짊어진 듯 오열하는 모습은 단순한 실패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꾸는 꿈 속에서 각자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상에 감염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며 세상이 파멸해가는 그 끔찍한 환상. 이것은 그의 비범인 이론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는 자신이 결코 도덕률을 초월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바로 그 인간성의 발현이자 그의 위험한 이론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살았던 19세기 러시아라는 특수한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어떤 왜곡된 저항 방식, 비록 잘못되었지만 나름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지적인 포장과 사회 비판의 명분을 싹 걷어내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인간 생명을 도구로 여기는 극단적인 오만함과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자기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내면에는 사회개혁의 의지와 개인적 야망, 지적 탐구와 자기 합리화가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이걸 명확히 분리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죄와 벌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숭고해 보이는 이념이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연민과 분리될 때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가 스스로 만든 사상의 감옥에서 겪는 그 영혼의 지옥은 바로 그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잘망 속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바로 소냐 마르멜라도바라는 인물을 통해서죠. 아시다시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매춘부로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신앙심과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정신을 지닌 소냐.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가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끄는 어찌 보면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어쩌면 작가는 이념의 파괴성 못지않게 고통 속에서도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과 사랑, 그리고 신앙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설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심연, 죄의 의미, 고통과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영원한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시베리아에서 점차 병화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감하는 그 마지막 장면처럼 그의 부활은 완결된 해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성찰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깊고도 문제적인 작품, 죄와 벌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관점에서 더 깊이 탐구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